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나고 창밖에 맴맴 시끄러운 매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작년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모두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건강들 하신가요? 얼른 말복이 지나 가을이 찾아오기를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제게는 9살 난 씩씩한 아들 하나와 수줍음을 많이 타는 다정한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든든한 사랑을 받는 그런 남편이자 아빠로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제게도 물론 저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분명 평소와 별다를 것이 없었어요. 아들 은찬이는 평소처럼 노란 가방을 메고 노란 버스에 올라 등원을 했고 아내와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을 했었어요. 적당히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머리 위를 비추고 점심을 먹고 났을 땐 그 따뜻한 공기에 휩싸여 졸음이 밀려오기도 했던 분명히 평화로웠던 하루였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루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회사 차를 몰고 거래처에 갔다가 꼼짝없이 도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들렸다가 바로 퇴근을 하면 되던 참이라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회사 차를 이용해 유치원에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갈 참이었죠. 하원할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비가 많이 내려 그런지 도로 위의 차들은 복잡하고 느리게만 굴러갔습니다. 유치원에서 한 번, 아내에게서 한 번 차례로 전화가 걸려오자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텅 빈 유치원에서 오매불망 애타게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초조함은 2배가 되었고 그냥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게 할 걸 괜히 시간이 남아 직접 데리러 간다고 해버린 제 자신이 바보 같아 초조함은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전화와 아내의 전화까지 받고 나서 이젠 더 걸려올 전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다시 울리는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광고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몇 번이나 받지 않는데도 끊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더군요. 참 끈질긴 광고업체구나 하고 무시를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스치는 불길한 기운, 촉이 쎄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기분을 느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저를 도로 위에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중앙병원인데요. 김순철 씨 아드님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첫 문장부터 불안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낯선 병원의 이름은 물론 뒤이어 들려오는 말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 갓길에 차를 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 안을 울리는 스피커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말. 제 두 손은 핸들을 붙잡고 있었고 제 다리는 브레이크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정신은 혼자 차디찬 침대에 누워 계실 아버지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넋이 완전히 나간 채로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채로 전화가 끊겼고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도로 위에 있는지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멍한 상태로 눈앞에 신호가 바뀌는 것이 보였고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던 그때였습니다. 좋지 않은 일은 왜 한 번에 오는 것일까요? 쿵 하고 앞차에 그대로 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정신이 돌아와야 할 법도 한데 제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놀라서 문을 열고 내려 앞차에 다가가면서도 정리되지 못한 머릿속은 저를 반쯤 넋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다 박아버린 앞차에서 6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께서 문을 열고 내리셨고 저는 정신없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하고 생각하는 제 정신은 온전하지 못했었죠. 실수를 하고도 죄송하다 먼저 말하지도 못한 채 멀뚱멀뚱 그 어르신의 팔만 붙들고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없는 제 정신을 깨운 건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말도 아닌 괜찮냐 묻는 그 한마디가 제 눈에서 거짓말처럼 눈물을 쏟아지게 했어요. 눈물을 콸콸 쏟아낸 것도 아니고 딱 한 방울 흘러내 보낸 것뿐인데 거짓말처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늦은 사과를 꾸벅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어르신은 우산도 쓰지 않고 차 밖으로 기어나온 제게 손수 우산까지 씌워주시며 괜찮으니 보험사에 연락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 제 차가 무슨 보험사였는지 정신을 더듬는데 문득 이 차가 제 차가 아닌 회사 차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미치겠다. 속으로 생각하며 좌절했어요. 일을 보고 곧장 회사로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러 가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큰일이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고민을 하고 서 있으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회사 차냐고. 단박에 알아맞추는 어르신이 신기하다기보다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멀쩡하게 출발하던 차를 들이받아 버렸으니 무조건 죄송한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회사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락처를 뒤지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제 앞으로 지나쳐 가시더니 제가 몰고 온 회사차의 앞범퍼를 요리조리 살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차는 괜찮고 청년 몸은 괜찮아요? 내 차는 내가 수리하면 되고 나도 몸은 멀쩡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공터 있어요. 거기서 차 세워두고 정신 차린 후에 그렇게 다시 출발해요. 회사에 사고 났다고 연락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내 말대로 좀 쉬다가 돌아가요. 내 차는 괜찮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분명 제 눈으로 봤을 땐 회사 차엔 문제가 없어도 그 어르신의 차 뒷범퍼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니라고 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르신은 꽤나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거울로 청년 얼굴이 어떠한지 한번 보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자기는 진짜 괜찮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대로 우선 진정을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연락처를 받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르신은 비 맞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유유히 사라지셨고 저는 알려주신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앉아 정신없는 머릿속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저처럼 밖에 나와 업무를 보는 중이던 아내는 지금 당장 제 쪽으로 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선생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곧이어 아내가 제가 있는 쪽으로 도착을 했고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가게 됐어요. 회사에 도착해 차를 반납하고 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결국 운전대는 아내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대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왜 집에 안 가고 병원에 가느냐고, 아빠는 왜 우는 거냐고 묻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 눈을 꼭 감고 울음을 삼키는 것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건강하셨어요. 술, 담배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고 잔병치레 한 번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사인을 들었을 땐 산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정자에 누워 가만히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께 소리 없이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어요. 실감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은 느리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여동생과 저를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아들 은찬이는 오열하는 아빠 옆에서
덩달아 큰 소리로 몽둥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은찬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철없이 아들 앞에서 엉엉 울던 제가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런 아들을 보며 속상해하실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게 또 죄송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되고 속상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돌리지 못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현실감 없던 장례식도 끝이 났습니다. 장례식을 마무리하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그치기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게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더 힘들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울면 따라오는 아들과 그런 두 부자를 보며 힘들어도 내색 못할 아내를 생각하며 애써 슬픔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의 사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음 날이라도 몸은 괜찮으신지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장례를 치르느라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었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기에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얼마 전 선생님 차를 사고 낸 차주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사고를 낸 것도 이렇게 늦게 연락을 드리는 것도 모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죠. 정신을 꼭 붙들고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몸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 해서 연락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문자를 보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음이 초조해져 갔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에라도 계신 것은 아닌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몇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한참 뒤에야 그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내가 문자가 서툴러 답이 늦었어요. 쏘리, 신경 쓰지 말아요. 괜찮다는 말과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저를 더 죄송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보험 처리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신경 쓰지 말라 하셨지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수리비 견적 나오면 꼭 연락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그 어르신이셨어요. 어르신의 첫 마디는 미안합니다 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문자로 답장하려니 너무 답답해서. 이봐요, 젊은 청년.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나도 너무 잘 알지. 젊었을 때 봉고 모는 일을 했었는데 사고 나고 무지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더 고통이잖수. 내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전화 걸었어요. 비도 많이 오던 그날 사고 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겠지. 그 마음 알아요. 차는 이미 수리 맡겼어요. 근데 내가 청년한테 돈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회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갑자기 수리비로 큰 돈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도 그런 젊은 시절을 살아봤고 내가 정말 괜찮아서 그러니 더는 마음 쓰지 말아요. 대신 다음에 세월이 흘러 청년이 나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오늘을 잊지 말고 청년도 또 다른 그 청년을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해요. 며칠 전 사고는 없던 일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날 힘든 일이 있었지요. 나이를 먹으니 그런 것쯤은 그냥 얼굴을 보기만 해도 다 보이더이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힘내고 일어나자고요. 꼭 힘냈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말씀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나중에 어르신께도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저를 붙잡고 말만 들어도 고마워요.
일이 수없이 감사 인사를 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꼭 힘내서 일어나기, 약속,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나한테 뭘 갚겠다고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기. 혹여 또 연락하면 그땐 돈 모조리 받아버릴 겁니다. 나도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마음이 따뜻해졌으니 서로가 좋은 거라 생각해버려요. 내 배려를 배려로 남길 수 있게 꼭 약속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수없이 들었던 힘내라는 말 중에 이상하리만큼 가장 힘이 나는 말씀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어른에게 받았던 그 위로는 두고두고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그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는지 저는 전보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아버지를 잃은 아픔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만큼이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제 곁에 남아있으니 힘들어도 좌절해도 결국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이 8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제법 까불기도 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는지 아들을 보고 있으면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지인을 만나러 아내가 외출을 하고 아들과 저는 둘이서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었어요. 창밖의 날씨는 화창했고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창문을 닫아둔 채 에어컨을 켜고 둘이서 나눠 먹는 김치볶음밥은 꿀맛이었습니다. 아들 은찬이는 볶음밥에 햄 대신 참치를 넣었다고 시무룩해 했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맛있다고 그릇을 싹 비워주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먹은 볶음밥이 문제가 된 것인지 전날 가족끼리 저녁 특식으로 먹은 조개찜이 문제가 된 것인지 은찬이가 오전 내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앓기 시작했어요. 힘없이 축 처져 물도 마시기 싫다고 엄마는 언제 오느냐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병원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나갔던 아내가 함께 있던 지인에게 물어 주말에도 하는 병원을 알아보았고 대형마트가 들어선 건물에 있는 아동병원에서 주말 진료를 본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기 전에는 병원도 가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 간신히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8살 난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자란 아빠는 처음 알았어요. 아빠랑 단 둘이서는 병원도 가기 싫다는 건지 서운함도 잠시 고집을 피우는 녀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내 이제 안 아프니까 집에 갈래 하는 소리를 반복했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진짜 괜찮아졌다고 하는 아들의 안색이 진짜 좋아졌기에 조금은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아픈 거였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이니 더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병원. 병원이라는 게 물론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문을 닫은 주말이라 그런지 병원이 환자로 북적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아동병원은 특히나 항상 환자로 붐비긴 하더군요. 어른보다 아이가 아플 때 더 자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은 처음 보았어요. 생각해보니 8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주말에 병원을 찾은 적은 처음이긴 하더군요. 주말에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병원이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울어대는 아이들 소리, 치료기에서 나오는 동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대기하는 시간도 유독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흘렀을까요? 원무과에는 접수를 마감한다는 팻말이 올라갔어요. 진료 시간 안에 환자들을 다 보려면 더 이상 접수를 받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마감하는 팻말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어르신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픈 손주를 업고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꽤 멀리서 지켜봤는데도 그 거친 숨소리와 다급함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역시나 원무과에서는 아픈 아이들이 많아
일찍 접수가 마감되어 죄송하다고 안내를 했고 등에 업힌 손주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은찬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솔직히 진짜 안 아파. 나보다 저 아기가 더 아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있는 그 어르신의 손주를 보니 마음이 쓰여. 그럴까? 하고 일어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보시는 그 어르신의 표정이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너무나 공감되고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빠, 얼른! 하고 저를 재촉하는 아이에게 정말로 이제 안 아프냐? 진짜 괜찮냐? 몇 번을 더 확인하고 원무과에 부탁을 해 저희 순서에 그 어르신의 손주를 접수해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넙죽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는 그 어르신께 아이가 빨리 낳길 바란다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해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아이가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이상하게 속이 괜찮아지고 배가 너무 고프다고 아까 보니까 1층에 돈가스 식당이 있더라면서 배시시 웃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건물 안에 돈가스 집이 있는 건 언제 봐둔 건지 좀 괜찮아졌다고 먹을 생각을 먼저 하는 아들이 웃기기도 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프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시간을 보니 거짓말처럼 점심때가 되어 있더군요. 아들의 정확한 배꼽 시계가 귀여웠습니다. 1층에 내려가면 죽 파는 가게도 있는데 죽을 먹자고 하니 자기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죽은 먹기 싫다고 고집을 피워대는 걸 보니 정말 괜찮아진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자기보다 더 아픈 아이에게 진료를 양보한 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아이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녀석이 웃겼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진 않았던 건지 그래도 아팠을 텐데 기특하게 양보할 생각을 한 아이에게 착한 일을 했으니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자 라고 칭찬하며 돈가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좋아하는 치즈 돈가스와 카레 돈가스를 주문했어요. 아이도 스스로 자기가 양보한 것이 뿌듯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게 되어 그런지 식사를 하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니 오전 내내 아이 걱정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간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면서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어요.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와서 시원하게 트림을 뱉어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는 트림을 하고 나서 스스로 깜짝 놀라더니만 이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역시 좋아하는 걸 먹으니까 다 낫는 거야 하고 돈가스가 자기한테는 묘약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진료를 양보하고 나오면서도 오전 내내 아파했던 아이의 모습 때문에 영 마음이 좋지 못했는데 좋아하는 돈가스 하나로 낫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당장 자랑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주저리 이야기를 했더니 칭찬을 받은 건지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아내는 저와 통화를 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내에게 이제 은찬이 체하면 무조건 돈가스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건넸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여전히 걱정하면서도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은찬이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녁에는 은찬이 좋아하는 떡국 끓여줘야겠다. 마트 들려서 다른 거 말고 떡국 떡이랑 은찬이 좋아하는 과자 몇 개 사와요. 나도 이제 거의 다 와가. 아내와 전화를 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건물 안에 있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마음껏 고르라고 했더니 은찬이는 신이 났어요. 저도 저녁으로 좋아하는 떡국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났고요. 아내가 해주는 떡국은 은찬이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마트에 들러 과자와 떡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아들을 태우고 트렁크에 장본 짐을 싣고 운전석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조금 전 진료를 양보했던 손주를 업고 계시던 그 어르신이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손주 진료 잘 받고 치료받고 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괜찮아요?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일 텐데 우리한테 양보하느라 진료도 못 받고 가서 어떡하지요? 손주 치료받고 나니 이제야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아픈 손주를 업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도 어르신의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직 어르신조차 숨을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를 다시 마주쳐 또 정신없이 마음을 쓰시는 모습이 안타깝고 괜히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은찬이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더라면 저도 마음이 좋지 못했겠지만 밥까지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트림까지 했으니 이 어르신께서도 더 이상 저희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치료 잘 받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며 차에서 급한 대로 음료수 하나를 꺼내 드렸습니다. 손주 때문에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한 모금 드시고 이제 한숨 돌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섬주섬 지갑을 열어 명함 하나를 건네셨어요. 제가 저기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식당을 해요. 삼계탕집인데 백숙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돈가스도 있으니 다음에 한번 우리 착한 아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다 같이 놀러와요. 착한 아들 먹고 싶은 거 우리 선생님하고 아내분 좋아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요. 진짜 고마웠수다. 꼭 와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요리 하나는 진짜 잘하거든. 정말 맛있으니 꼭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요. 아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무어라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병원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꼭 와요. 꼭 와줘요. 알았죠? 어르신께서 건넨 명함에는 지나가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식당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꼭 와달라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 어르신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감이 비치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차 문을 열고 내려 어르신께 아기 치료 잘 받았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은찬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으며 착한 어린이 덕분에 할아버지 손주가 안 아프게 됐다고 고맙다고 한 번 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하신 것처럼 맛있는 닭고기랑 돈가스를 먹으러 아빠하고 엄마하고 꼭 오라고 은찬이에게도 당부를 하셨어요. 은찬이는 돈가스라는 말에 진짜 돈가스 식당을 하시냐고 대박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명함을 손에 꼭 쥐고 그렇게 그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에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양보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제가 아니라 저의 아들인 은찬이었기에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떡국을 먹으며 아들은 일기장에 그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부부는 행복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날은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잊고 있었는데 토요일이 되니 아들이 그 식당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할아버지가 돈가스 꼭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꼭 가기로 했는데 언제 갈 수 있냐고 말입니다. 막상 찾아가려고 하니 민망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꼭 오라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요일 저녁을 먹으러 그 식당에 가기로 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다고 문자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문자를 하려고 받는 사람 번호를 찍고 나니 이미 그 번호의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번호의 주인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3년 전 제가 냈던 교통사고를 괜찮다며 덮어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여보,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를 붙잡고 명함과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아내도 입을 틀어막고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다시 이어지다니 소름이 돋았어요. 문자를 보내려던 것을 멈추고 마트에 가 수박 한 통과 포도 한 박스를 샀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려고 과일을 고르면서도 내내 신기한 마음이 사라질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꺼낼지, 그걸 듣고 나면 어르신은 또 어떤 표정을 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겪어도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어요. 시간은 금방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바쁜 시간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배고프다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 평소 밥을 먹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천천히 식당을 찾았어요. 한산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익숙한 승용차 한 대. 차종과 차량 넘버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차량과 번호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감사했었는데 주차장에서 진작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께서 저와 아들을 알아보시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황급히 종종 걸음으로 어르신 앞에 달려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꾸벅, 고개가 절로 90도로 숙여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께서는 그저 반갑다며 손을 맞잡아 오셨습니다. 낑낑거리면서도 꼭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아들의 손에 들린 수박 한 통을 보신 어르신께서 그새 더 천하장사가 됐네 하고 말씀하시니 식당은 순식간에 하하호호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차에서 포도박스를 마저 가져와 어르신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런 걸 잔뜩 사왔어요? 대접해야 할 사람은 난데. 이러면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날 당황함 속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꾸벅 숙여대는 탓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어르신의 얼굴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해서 잊혀졌던 얼굴이 확인되자 이상하게 자꾸 코끝이 찌릿찌릿 시큰거렸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 슬픈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테이블에 앉혀두고 알아서 맛있게 해오시겠다는 어르신께 다시 다가갔어요.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오시는 그 말투가 지금 보니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맞더군요. 어르신,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저 3년 전에 어르신 차량 사고 내고 어르신께 도움받았던 그 청년입니다. 괜히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기분. 떨리는 마음만큼이나 목소리도 같이 떨려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시던 어르신도 몇 초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아! 하고 놀란 얼굴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저와 같이 반가운 마음이 드셨는지 다른 말씀은 하지 못하시고 연신 제 팔과 어깨를 만지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라뵀다고 식당에 오기 전 문자를 드리려고 번호를 입력해보니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감사한 그분이 어르신이시더라며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저도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냥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저리 큰아들이 있었어요. 기특하고 반가워서 이를 어쩌나. 나 진짜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리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내 제가 했던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서 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연신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 하는 말만 반복해서 했어요. 식당에 오기 전 몇 번이고 연습했던 말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막상 얼굴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니 생각보다 더 떨리고 두근거렸습니다. 덩달아 어르신께서도 함께 반가워해 주시니 두근거리는 심장이 주체가 안 되었어요. 심장이 떨린다며 물 한 잔을 들이켜 마신 어르신은 그러고 서 있지만 말고 얼른 가서 앉으라고 일단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부엌으로 서둘러 들어가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어르신의 요리를 기다리는 내내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반갑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기분, 좋은 감정이었어요.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난 아들과 그 옆에 앉아 어르신과의 재회에 신이 난 제 얼굴을 보던 아내가 푸스스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아주 신이 났네. 어르신하고 정말 인연이긴 한가 봐요. 난 오늘 처음 뵀는데도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러더라. 여보, 근데 나 살짝 긴장되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거 맞죠? 그러고 보니 식당 안이 시원했는데도 아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3년 전 이런저런 일들로 허리띠 바싹 졸라매고 지내던 저희에게 어르신께서 도와주신 그 일은 저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감사했을 일이니까. 아내 역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가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반가우면서도 신기하고 긴장되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아내와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 어르신께서 백숙과 돈가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푸짐한 백숙의 모습은 절로 군침이 꿀꺽 넘어가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좋아하는 소스가 듬뿍 뿌려진 돈가스를 보며 즐거워하는 아들에게 다 먹으면 후식으로 먹으라고 과일과 함께 요구르트까지 주신 어르신께서는 아내와 저를 향해 남기지 말고 꼭 다 먹으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과의 인연을 제쳐두고도 그 맛은 심각하게 훌륭했어요. 백숙 안에 들어간 찰밥은 쫀득쫀득하니 말할 것도 없었고, 한방 약재를 아낌없이 넣은 닭고기는 푹 고아져 살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순식간에 만난 백숙을 뚝딱 해치우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9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언제 준비하셨는지 시원한 식혜와 과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음식은 입에 맞는가? 은찬이는 마당에 나가 식당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놀기 바쁘고, 어르신, 사모님과 넷이서 나란히 둘러앉은 식탁에서는 행복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해서 그런지 조금 전까지 긴장되었던 마음도 어느덧 차분히 진정되어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꼭 오래된 사이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상냥하고 좋은 분이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고가 있던 당일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녀석과 동시에 울렸던 핸드폰 속 아버지의 소식.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결국엔 사고를 일으켰고, 좌절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제게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친절, 그 따뜻한 마음이 그날 이후 저희 부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과 사모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차마 몰랐었다며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3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저에게 어르신의 위로는 달콤하고 또 한편으로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고를 내고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죄송했다며,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꼭 어르신께 그때의 은혜를 갚으라고 이어진 인연인 것 같다 말씀드리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었고, 나도 은찬이 아빠도 누구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했으니 그걸로 되었다네. 자동차라는 게 안에 타 있는 사람 다치지 말라고 망가지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두 사람 다 몸 멀쩡히 여태껏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인 일이지. 나한테 감사해서 죄송해서 마음 쓸 필요 전혀 없어. 그때 범퍼 값은 나도 보험으로 처리해서 아까운 돈 나가지도 않았으니 걱정 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도 보통 인연이 아니었지 않은가. 아파서 숨을 꺽꺽대며 넘어가려는 손주를 업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병원에만 빨리 도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갔는데, 병원을 가득 메운 아픈 아이들과 접수가 마감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 머리로는 근처에 다른 병원이 어디에 있었나 바쁘게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진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지.
접수처에 빌고 애원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희망을 놓기 싫어 어른답지 못하게 서서 떼를 쓰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자네가 나타나 그 자리에서 손주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그때 내가 느꼈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그때 자네와 은찬이가 우리한테 베풀었던 배려에 비하면 내가 자네에게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동차하고 사람이 어디 같은가? 나야말로 너무 고맙고 그 고마운 마음을 겨우 이런 밥 한 끼로 갚는다는 것이 미안하고 그래. 그러니 뭘 더 갚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네. 그런 마음이라면 나도 우리 집사람도 은찬이네 가족을 편하게 대하기 어렵지 않겠어? 그냥 편한 동네 이웃으로, 맛있는 식당 사장과 맛있게 먹어주는 식당 손님으로 그렇게 남았으면 해. 그때 당시에도 말했지만 뭘 갚으려고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편히 볼 수가 없어. 사고 났던 그때 당시처럼 어르신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르신과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보통 인연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대놓고 각을 잡고 빚진 마음을 갚겠다고 하면 일이 질색하시는데 그렇게 우연이라도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어르신은 그날 따님네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업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따님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겨졌던 하나뿐인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식당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있는 쪽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야 할 손주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문 밖으로 나와 있었고, 정신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의 다리에 부딪혀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했어요. 놀란 어르신은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던 병원으로 손주를 업고 뛰었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고. 그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차를 타고 응급실까지 30분을 나가야 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더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강아지와 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아들의 한마디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심하게 체했던 게 아니라서, 돈가스 한 입에 채기가 내려갈 정도로 가벼운 일이라서, 그래서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고. 그날 은찬이가 먼저 진료를 양보하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양보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들이 참 잘 컸네. 우리 손주도 저렇게 착하게 커주면 참 좋겠어. 하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더라도 아직 은찬이와 대화를 하고 뛰어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서도 아이들끼리 친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덧붙이시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아이들끼리 친구도 하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숲기 없고 남 앞에 먼저 다가서는 걸 어려워하는 아내가 한 말이라 저만 아는 아내의 모습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내가 먼저 꺼내어주니 고맙기도 했어요. 두 분은 감사하게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해주니 우리도 너무 좋지. 아까 세 사람 식사하는 동안 주리원에 있는 딸에게 자네들이 왔다고 연락했더니 퇴원하면 꼭 한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다음에는 우리 딸이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혹시 은찬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꼭 은찬이가 좋아하는 걸로 대접하고 싶다고 꼭 물어봐두라고 딸이 신신당부를 해서 말이야. 그날 이후 저희는 그 식당에 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생각 없이 사다 먹은 과일이 맛있거나 야식으로 시켜 먹은 보쌈이 맛있거나 할 때 포장한 음식이나 과일을 사서 식당에 들렸어요. 왜 자꾸 뭘 사오느냐고 구박을 하실 때면 일부러 산 게 아니라 먹다 보니 맛있어서 챙겨온 거라고 둘러대면서 말입니다. 어르신네 따님네 부부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둘째를 낳고 보니 좋다고. 저희 부부에게도 둘째 소식을 기다리겠다며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따님네 부부와는 사는 거리가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어르신과는 진짜 친구처럼 자주 만나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연속 앞에 은인처럼 나타나신 어르신과
우연처럼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토록 참된 어른의 표본 같은 분이 제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의 곁에서 저도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의 좋은 점을 본받아 저 또한 참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곁에 있으면 그저 의지가 되는 마음 편한 사이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제 곁에서 좋은 인생 선배님으로 멋진 친구로 인연을 이어가 주신 아저씨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저도 아저씨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